증여세법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6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12억에서 6억을 빼면 6억 정도는 증여를 한 거거든요. 6억의 증여세는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억 2,5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무려 1억씩이나 탈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증여세법에 따르면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 후보자께서 그 2006년부터 7년까지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 1부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거죠. 그 후보자님의 이른바 증여세 관련해서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조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전업주부가 담당하고 있는 가사노동이나 육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고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우리 법에 따르면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가 6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온 배우자가 6억 원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 이런 것이 그렇다면 전업주부들의 가사나 육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저는 이번 기사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걸 다 빼더라도 10억 이런 재산 거 빼고 형성을 빼더라도 아까 24억에 샀기 때문에 12억 정도가 이제 아까 배우자 돈이 아니고 본인 수입료로 충당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증여세법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6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12억에서 6억을 빼면 6억 정도는 증여를 한 거거든요. 6억의 증여세는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1억 2,5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무려 1억씩이나 탈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증여세법에 따르면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 후보자께서 그 2006년부터 7년까지 서울중앙지검의 금융조세 1부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융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거죠. 요새는 검사 출신이 금감원장도 하고 있는 정부 아닙니까? 금융의 전문가다 이거죠. 그러니까 금조부장까지 하신 분이 이걸 몰랐을 리가 있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이 탈세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집사람 명의로 2분의 1 등기를 할 때 탈세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보자님의 이른바 증여세 관련해서 야당 의원님들이 의혹 제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조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전업주부가 담당하고 있는 가사노동이나 육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된다고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가정마다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개인적인 면에서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우리 법에 따르면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가 6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온 배우자가 6억 원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 이런 것이 그렇다면 전업주부들의 가사나 육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저는 이번 기사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업주부는 6억 이상의 돈 100만 원이 있어도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 논리가 참 수긍하기 어려웠습니다. 예, 저도 후보자님 관련 기사를 보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법원 실무를 좀 찾아봤습니다. 부부가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재산 분할 비율이 50%에 이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그럼 이혼하는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혼인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증여하는 경우에만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닌가?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부합하는가? 전업주부들이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본 게 사실이에요. 아마도 후보자님이 이번에 그 관련 기사라든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예. 네. 전업주부는 기간에 관계없이 이혼해야 자기 권리를 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998년에 아파트 처음 구매할 때도 부부 공동 자금으로 구매했지만 후보자 단독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이때도 전업주기 배우자의 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자금이 처가쪽 자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업주부라는 점도 고려해서 같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도 반영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떠세요? 순서대로 하죠. 뭐 새로 아파트 구입할 때는 당연히 그런 점을 감안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나치게 수사지휘권을 자의적으로 악용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장 후보자님 알고 계시죠?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네, 이른바 채널A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예, 완전히 거짓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때 검찰총장을 수사지휘를 배제시키면서 수사지휘권을 또 썼고요. 이 수사지휘권을 사용할 때, 악용할 때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럴 바에야 수사지휘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았고요. 폐지해야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문에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려져 있고 이제는 불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수사지휘권을 추미애 장관이 마구 행사하는 것을 보고 어떠셨어요? 어땠습니까?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 찍어내기 또는 뭐 수사 못하게 하고 또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 뻔한 상황에서 그런 걸 어떻게 좀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것 때문에 논란이 컸죠. 권한이 있어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수사지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당시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는 게 낫다.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것도 많아요. 그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돌이켜봐야 된다. 저는 그 점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